여러분, 지금 통장에 찍힌 숫자 정말 그 가치 그대로라고 믿으시나요? 만약 1,000만 원이 사실상 700만 원짜리였다면 어떨까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환율 1,420원 돌파.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당신의 월급, 당신의 저축, 당신의 미래가 조용히 녹아내리는 속도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이게 일시적 충격이 아니라는 겁니다. 앞으로 10년, 20년 원화의 힘은 계속 빠질 것이라는 신호. 금이 답이다. 달러가 답이다. 비트코인이 미래다. 전문가들은 제각각 서로 다른 말을 쏟아내고 우리는 그 사이에서 공포만 키워가죠. 하지만 오늘 이 혼란이 왜 시작됐는지, 그리고 앞으로 당신의 자산이 어떤 미래를 맞이하게 될지, 그 진짜 이유를 가장 현실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진짜 이야기로 당신의 통장이 왜 조용히 가치를 잃어가는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환율을 그냥 숫자 하나로 보면 절대 안 됩니다. 환율은 마치 자동차 계기판의 경고등과도 같은 존재거든요. 운전할 때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 겉으론 멀쩡해 보여도 차 안에서 뭔가 큰 문제가 진행 중이라는 뜻이죠. 환율도 똑같습니다. 원화 가치가 흔들리고 달러 가격이 튀어오른다는 건 한국 경제라는 엔진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압력과 과열, 규열이 생기고 있다는 신호예요. 겉으로는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계기판에 빨간불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수치가 계속 나빠지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평균 1,100원에서 1,150원 사이였던 환율이 2010년대에는 1,140원 수준으로 올랐고 2020년대 들어서는 1,300원을 가볍게 넘어섰거든요. 10년마다 한 단계씩 내려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이게 단순한 오르락내리락이 아니라 명확한 하락 추세라는 점입니다. 더 이상한 건 올해 미국이 금리를 내렸는데도 환율이 거의 안 떨어진다는 거죠.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미국 금리가 내려가면 달러 매력이 떨어져서 달러 가치가 하락하고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가 올라가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달러는 그 규칙을 거스릅니다. 이건 한국 자체에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명확한 신호죠. 달러 인덱스를 보면 더 확실해집니다. 달러 인덱스는 유로, 엔, 파운드 같은 주요 통화 6개와 비교해서 달러의 종합 성적을 매기는 지표예요. 지금 98포인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 말은 미국이 금리를 낮췄어도 달러는 여전히 세계 최강 통화라는 뜻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안에서도 원화가 유독 더 약하다는 겁니다. 코스피가 오르고 있으니까 괜찮은 거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자금도 들어오고 있고요. 하지만 이게 완전한 착각이거든요.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사는 진짜 이유는 한국 경제를 믿어서가 아니라 원화가 싸졌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계산을 해볼게요. 삼성전자 주가가 5만 원일 때 환이 1,200원이면 외국인 눈에는 약 42달러로 보이는데 환율이 1,420원이 되면 같은 주식이 35달러로 보입니다. 품질은 그대로인데 가격만 15% 이상 할인된 거니까 당연히 사겠죠. 지금 코스피 상승은 한국 기업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환율 덕분에 생긴 할인 판매 효과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꼭 이해해야 할 게 있는데 주식시장과 실물 경제는 완전히 다른 세계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가가 오르면 경제가 좋다고 착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 주가가 올라도 직원 월급이 오르는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구조조정으로 직원을 해고하면 비용이 줄어서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경제가 좋다고 주식이 반드시 오르는 게 아니고 경제가 나빠도 주식은 오를 수 있어요. 단기 주식시장은 기업 실적보다는 통화 가치와 외국 자금 흐름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세일 기간에 손님이 많다고 해서 그 가게가 잘 되는 게 아닌 것처럼 세일이 끝나면 손님도 사라지는 겁니다. 이제 한국 경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크게 3가지인데요. 인구 감소, 산업 경쟁력 약화, 재정 악화입니다. 이 3가지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원화 약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먼저 인구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이게 사실 가장 심각한 위험이에요. 왜냐하면 재정 문제는 정책으로 조절할 수 있고 산업은 투자로 회복할 수 있는데 인구 구조는 한번 방향이 정해지면 20년에서 30년은 되돌릴 수가 없거든요.
지금 태어난 아기가 세금 내고 소비하고 경제 활동을 하려면 최소 20년은 기다려야 하니까요.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인데 이걸 생산 가능 인구라고 부릅니다. 15세에서 64세 사이 인구가 세금 내고 소비하고 투자하면서 경제 엔진을 실제로 돌리는 핵심 계층이죠. 역사를 보면 명확합니다. 경제 성장률이 높았던 나라들은 전부 생산 인구 비율이 높았던 시기에 전성기를 맞았어요. 1980년대 일본이 세계를 호령했던 이유가 뭘까요? 그때 일본의 생산 가능 인구 비율이 역대 최고 수준이었거든요. 일할 사람이 많으니까 공장이 돌아가고 소비가 늘고 세금이 많이 거치고 나라 전체가 활기로 넘쳤던 겁니다. 그런데 1990년대 들어서 고령화가 시작되면서 일본 경제는 30년째 제자리 걸음이에요. 미국도 중국도 같은 패턴을 보였는데 한국은 지금 일본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 정말 충격적입니다. 2023년 생산 가능 인구가 3,657만 명이었는데 2044년에는 2,717만 명까지 줄어들 전망이에요. 20년 만에 940만 명이 사라진다는 거죠. 940만 명이 얼마나 큰 숫자냐면 서울 전체 인구가 약 950만 명이거든요. 서울시 인구 전체만큼의 일할 사람이 증발하는 겁니다. 반대로 생산 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할 사람은 2025년 사실 4명에서 2050년 82명으로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나요. 지금은 일하는 사람 2.3명이 1명을 부양하는 구조인데 2050년에는 1.2명이 1명을 부양해야 합니다. 거의 1대1 구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일까요? 연금과 의료비 지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노인 인구가 늘면 국민연금 지급액이 늘어나고 병원 갈 일도 많아지니까 건강보험 지출도 급증하거든요. 그 돈은 어디서 나올까요? 일하는 사람들이 내는 세금에서 나옵니다. 세금은 계속 오르고 그래도 돈이 부족하니까 국채 발행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청년 세대한테는 이게 직격탄이죠. 월급은 그대로인데 세금과 보험료는 계속 늘어나니까 실제로 쓸 수 있는 돈, 경제학 용어로 가처분 소득이라고 하는데 이게 점점 줄어듭니다. 젊은 사람들이 돈이 없으니까 소비도 못하고 집도 못 사고 결혼도 못하고 아이도 안 낳아요. 그러면 인구는 더 줄어들고 부양 부담은 더 커지고 이게 끝없는 악순환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심각해요. 내수 시장이 계속 줄어드는 거니까요. 사람이 줄면 물건 살 사람도 줄어들잖아요. 동네 치킨집이 손님이 없으면 다른 동네로 이사 가거나 문을 닫아야 하는 것처럼 기업도 한국 시장이 안 되면 해외로 나가거나 사업을 접어야 합니다.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공장을 베트남, 인도네시아로 옮기고 있어요. 일자리는 더 줄어들고 경제는 더 위축되는 거죠. 두 번째 위험은 산업 경쟁력 약화입니다. 어쩌면 이게 가장 치명적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재정은 허리띠 졸라매면 버틸 수 있고 인구는 이민 정책으로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는데 산업 경쟁력은 한번 잃으면 되찾기가 정말 어렵기 때문입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은 반도체, 인공지능, 배터리 같은 첨단 전략 산업에 국가 차원에서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어요. 미국은 반도체 지원법으로 수백조 원을 투자하고 있고 중국은 반도체 굴기라는 이름으로 자체 반도체 산업 육성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인재를 끌어모으고 기술을 지키기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이건 그냥 경제 경쟁이 아닙니다. 21세기 전쟁은 총 대신 기술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산업 기밀은 중국으로 계속 유출되고 있어요. 삼성이나 SK 출신 엔지니어들이 중국 기업으로 스카우트되면서 핵심 기술이 넘어가는 사례가 끊이지 않거든요. 정부의 직접적인 산업 지원은 미국이나 중국에 비하면 거의 없는 수준이고 기업들은 각종 규제와 세금에 지쳐서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노동 환경도 문제예요. 중국의 구구진 문화 아시죠?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주 6일 근무하는 겁니다. 이게 좋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렇게 미친 듯이 일하는 나라들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인데 한국은 오히려 주 4, 5일제 도입을 논의 중이에요. 워라밸이 중요한 건 맞지만 경쟁자들은 전력 질주하는데 우리만 여유롭게 걸어가면서 이길 수 있을까요? 인공지능 산업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인공지능을 인터넷 다음으로 오는 산업혁명으로 보고 있어요.
인터넷이 지난 30년간 세상을 어떻게 바꿨는지 생각해 보세요. 30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지금은 너무나 당연해졌잖아요. 인공지능도 앞으로 30년간 그 정도의 변화를 가져올 거예요. 그래서 미국, 중국, 유럽이 전부 국가 생존의 문제로 보고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뭘 하고 있을까요? 여전히 내수 문제와 단기 정책에만 매달려 있어요. 인공지능 투자는 미국의 10분의 1 수준이고 인재들은 더 나은 대우를 찾아서 실리콘밸리로 떠나고 있습니다.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회사들이 노력은 하고 있지만 구글이나 오픈 AI 같은 회사들과 비교하면 체급 자체가 다르거든요. 이대로 가면 10년 후 한국은 인공지능 기술을 수입해서 쓰는 나라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도체 상황도 심각합니다. 과거에 일본이 한국한테 따라잡힌 거 기억하시죠? 1980년대에 일본은 반도체 세계 1위였어요. 도시바, NEC, 히타치 같은 회사들이 시장을 지배했습니다. 그런데 삼성과 하이닉스가 맹렬하게 추격해서 2000년대에는 완전히 역전됐죠. 일본은 아직도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지금 한국이 중국한테 똑같은 일을 당하기 직전입니다. 10년 전만 해도 한국의 주력 산업이었던 반도체, 자동차, 디스플레이가 전부 대체 가능한 산업이 되어가고 있어요. 중국산 전기차가 유럽 시장을 휩쓸고 있고, 중국 디스플레이가 삼성 TV에 들어가고 있고, 중국 반도체가 점점 한국 기술 수준을 따라잡고 있습니다. 미래 먹거리가 안 보이는 거예요. 10년 후에 한국이 뭘로 먹고 살지 그 답이 안 보입니다. 세 번째 위험은 재정 악화입니다. 정부가 돈을 쓰는 방식 자체가 문제예요. 올해 새 정부 들어서면서 민생지원금, 재난지원금, 긴급대출이라는 이름으로 엄청난 현금이 시장에 풀렸거든요. 돈을 푸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경기가 안 좋을 때 정부가 돈을 푸는 건 전 세계 어디서나 하는 일이에요. 문제는 그 돈이 어디로 가느냐, 그리고 얼마나 오래 푸느냐입니다. 몸이 아플 때 링거 맞으면 일시적으로 기운이 나잖아요. 근데 링거만 계속 맞으면서 밥은 안 먹고 운동도 안 하고 병원 치료도 안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은 버틸 수 있어도 결국 몸이 망가집니다. 지금 한국 경제가 딱 그 상황이에요. 링거, 그러니까 현금 살포는 계속하는데 체력을 키우는 투자는 안 하고 있거든요. 숫자로 보면 더 심각합니다. 국고채 발행 규모가 200조 원에 육박하고 있어요. 국고채가 뭐냐면 정부가 돈이 필요할 때 발행하는 빚 문서예요. 쉽게 말해서 정부가 쓰는 신용카드 같은 건데 이 카드 사용액이 200조 원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죠. 앞으로 5년간 국가 부채는 515조 원이 더 늘어날 전망이고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55%에 근접했습니다. 이게 왜 위험하냐면 부채가 급격히 늘면 신용등급이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개인도 빚이 많으면 은행에서 대출 안 해주잖아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국채 사기를 꺼려해요. 그러면 그 돈이 달러로 바뀌어서 미국으로 빠져나가죠.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환율은 더 오르고 원화 가치는 더 추락하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통화 공급량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M2라고 불리는 통화 공급량이 1년 만에 10% 넘게 늘었어요. 12개월 사이에 400조 원이 넘는 돈이 새로 시장에 풀렸는데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약 605조 원이거든요. 예산의 60% 넘는 돈이 1년 만에 추가로 풀린 겁니다. 이건 단순한 경기 부양이 아니라 돈의 홍수예요. 돈이 많이 풀리면 뭐가 문제일까요? 돈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희귀한 게 비싼 거잖아요. 한정판 운동화가 비싼 이유가 수량이 적기 때문인 것처럼 돈도 많이 풀리면 가치가 떨어져요. 그게 인플레이션이고 그게 환율 상승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결국 문제는 돈을 푸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 돈이 생산적인 곳으로 안 가고 있다는 거예요. 기업 투자나 기술 개발보다는 일시적인 복지와 소비 지원으로 몰리면서 한국 경제의 체력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위험, 인구 감소, 산업 경쟁력 약화, 재정 악화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고 있어요. 마치 배에 구멍이 3개 뚫린 것과 같습니다. 하나만 뚫려도 물이 차는데 3개가 동시에 뚫렸으니까 배가 가라앉는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이 상황에서 원화가 강세로 돌아설 이유가 거의 없어요. 지금부터는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자산의 생존 전략을 고민해야 합니다. 사람은 한국에 살더라도 돈은 더 안전하고 성장하는 곳으로 보내는 겁니다. 이건 개인이 바꿀 수 없는 거대한 구조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인구 구조를 바꿀 수 없고, 아무리 절약해도 국가 부채를 줄일 수 없고, 아무리 응원해도 산업 경쟁력이 높아지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 구조 속에서도 내 돈을 지키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자산 이민을 하려면 고정관념부터 깨야 해요. 지난 30년간 코스피와 미국 SP500, 나스닥의 성과를 비교해보면 차이가 확연하거든요. 1995년에 코스피와 SP500에 똑같이 1,000만 원씩 투자했다고 가정해볼게요. 코스피는 약 3천만 원이 됐을 겁니다. 하지만 SP500은 약 1억 5천만 원이 됐어요. 5배 차이가 나는 겁니다. 같은 30년을 투자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달라요. 원화로 코스피를 산다는 건 약한 화폐로 약한 자산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이중으로 손해를 보는 구조예요.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손해, 코스피가 SP500보다 덜 오르면 또 손해, 2번 당하는 거죠.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니까 코스피 사야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논리적인 판단이 아니라 익숙함이 만들어낸 감정적 선택이에요. 찰리 먼거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망치를 든 사람에게는 모든 게 못으로 보인다고. 하나의 도구만 가지고 있으면 모든 문제를 그 도구로 해결하려고 한다는 뜻입니다.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주식이란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감정적으로 편한 선택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옳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국적과 투자는 별개예요. 한국을 사랑하는 것과 한국 주식에 투자하는 건 다른 문제거든요. 삼성전자 직원도 월급 받으면 미국 주식 살 수 있어요. 애국심과 내 자산을 지키는 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내가 먼저 살아야 남도 도울 수 있는 겁니다. 자산도 마찬가지로 내 자산 먼저 지켜야 나중에 한국 경제에도 기여할 수 있어요. 기준을 명확하게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내 돈을 어디에 두던 그건 개인의 자유지만 판단 기준은 분명해야 하거든요. 지난 40년 데이터를 보면 S&P 500은 연평균 약 10%, 나스닥은 12에서 13% 수익을 냈어요. 반면 코스피는 7%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이게 3% 차이라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복리로 계산하면 엄청난 차이가 나요. 1,000만 원을 30년간 투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연 7%면 약 7,600만 원이 되고 연 10%면 약 7,400만 원이 됩니다. 2배 넘게 차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판단의 기준을 SP500의 장기 평균 수익률 10%로 잡아야 합니다. 이것보다 낮은 자산이라면 더 좋은 선택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자산을 배분하는 방법은 크게 3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등급은 원화로 한국 자산만 보유하는 거예요. 원화 예금, 코스피 주식, 한국 부동산만 가지고 있는 경우죠. 이건 약한 화폐에 약한 자산을 담는 거니까 이중 위험을 안게 됩니다. 낡은 배를 타고 폭풍우 치는 바다를 건너는 것과 같아요. 배도 약하고 날씨도 안 좋으니까 위험이 2배인 거죠. 중등급은 원화로 미국 자산에 연동된 ETF를 사는 겁니다. 한국증권사 앱에서 살 수 있는 S&P 500 ETF 같은 거죠. 이건 환전 없이 앱에서 바로 살 수 있어서 편해요. 미국 자산에 투자하니까 성장성은 가져가는데 여전히 원화로 사는 거니까 원화 위험은 남아 있습니다. 좋은 배를 탔는데 선장이 좀 불안한 거예요. 상등급은 달러로 직접 환전해서 미국 자산을 사는 겁니다. 달러로 S&P 500 ETF나 미국 개별 주식을 사는 거죠. 이건 원화폐 위험을 피하면서 성장성까지 가져가는 전략이에요. 좋은 배에 좋은 선장까지 있는 겁니다. 배도 튼튼하고 운항도 안정적이니까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답은 명확합니다. 생활비나 단기 자금은 당연히 원화로 두되 그 외 자산은 최소한 중등급 이상으로 옮겨야 해요. 월세 내고 밥 먹고 생활하는데 쓸 돈은 원화로 있어야 편하잖아요. 근데 당장 안 쓸 돈, 노후 자금이나 비상금 같은 건 더 안전한 곳으로 옮겨두는 게 맞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지금 당장 전 재산을 달러로 바꾸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오히려 위험합니다. 환율이 지금 높으니까 지금 다 바꾸면 손해볼 수도 있거든요. 중요한 건 방향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매달 월급의 일부를 달러로 바꾸거나 적금 대신 미국 ETF 적립식으로 사거나 이런 식으로 조금씩 옮기는 겁니다. 환율은 언제든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어요. 내일 1,400원이 될 수도 있고 1,500원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근데 자산의 방향은 한번 잘못 잡으면 되돌리기 어렵거든요. 30년 동안 코스피만 했다가 은퇴할 때 보니까 S&P 500 한 사람보다 자산이 반밖에 안 되면 그때는 이미 늦은 겁니다.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한국 경제의 구조적 위험은 이미 시작됐고
빚은 빠르게 늘고 성장 동력은 줄어들고 있어요. 이 흐름을 거슬러 싸우지 말고 천천히라도 더 안전한 쪽으로 옮기는 게 진짜 위험 관리입니다. 파도가 밀려오면 맞서 싸우는 게 아니라 파도 위로 올라타는 거예요. 서퍼들이 파도랑 싸우는 게 아니라 파도의 힘을 이용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버는 것, 모으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내 돈은 지금 어디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100만 원을 어떻게 벌었느냐보다 그 100만 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30년 후 3천만 원이 될 수도 1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경제 감각이란 더 많이 버는 기술이 아니라 내 자산을 가장 똑똑한 자리에 앉히는 기술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돈을 잘 버는 것보다 돈을 잘 굴리는 게 더 중요한 시대가 온 거죠. 예전에는 땅을 잘 갈아야 생존했고 산업화 시대에는 기계를 다루는 능력이 생존이었죠. 하지만 지금 시대의 생존 기술은 자산을 어디에 배분하느냐입니다. 조금씩이라도 더 안전하고 더 성장하고 더 멀리 내다보는 곳에 자산을 옮겨두는 것. 그게 결국 시간을 이기는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오늘 당장 모든 걸 바꾸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생각이 조금 바뀌었다면 이미 첫걸음을 딛고 있는 거예요. 다음 달 월급에서 단 10%만 달러든 금이든 더 단단한 자산으로 옮겨보세요. 1년 후에 당신이 지금의 결정을 아마 가장 고마워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시간과 싸우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오늘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